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정강선입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40년 넘게 그래왔으니 이제는 알람시계도 필요 없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바라보며 잠시 명상에 잠깁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래도 어떤 것들은 변함이 없다는 걸 생각하죠. 일어나자마자 간단히 세수를 하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새벽장에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는 일은 제 국밥집의 40년 전통이니까요. 상인들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강선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친근한 미소와 함께 가끔은 야채 하나 더 얹어주는 인심도 있어요. 이런 소소한 정이 제가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와 불을 지피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3년, 혼자서 3남매를 키워내면서도 이 가게만큼은 지켜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은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하고 손님들은 마치 가족처럼 아이들 안부를 물어주었죠. 사실 저에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평생 국밥집만 지킨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지만 제 통장에는 400억이 넘는 자산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토지가 강남 개발로 값어치가 올라간 덕분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40년 전과 같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정성 담긴 국밥을 대접합니다. 딸이 가끔 전화해서 묻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그 돈이면 호화롭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겐 이 소박한 삶이 더 편해요. 돈은 그저 숫자일 뿐. 진짜 행복은 따뜻한 국물처럼 천천히 우러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항상 동네 이발소 김할아버지예요. 강선 씨, 오늘도 국물이 참 맑네. 이런 한마디가 제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요. 어느새 단골들로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강남의 빌딩을 몇 채씩 가진 여자가 왜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지. 하지만 이 집에는 아이들이 자란 추억이 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죠. 추석을 앞두고 가게 일이 바빠진 어느 날 큰아들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죠. 아이들이 장성한 뒤로는 다 같이 모이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명절이면 늘 제가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번엔 며느리 미경이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명절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집에 도착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친절한 인사와 달리 눈빛은 차가웠어요. 미경의 시선이 제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죠. 명품 가방을 든 그 손이 제 손을 잡기 전에 휙 돌아서는 모습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작은 아들 정석호와 그의 아내 지연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석호의 말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처럼 형식적인 인사였죠. 제가 키워낸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미경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우리 현수가 서울대 의대 합격했다면서요? 역시 우리 집안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저를 향한 시선에는 당신과는 상관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묵묵히 밥을 먹는데 문득 지연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죠? 지난번에 전화해보니 통화한 것도 기억 못하시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난 아직 정신 멀쩡해. 그러자 미경과 석호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미경이 소곤거렸죠. 봐요. 이게 초기 치매 증상이라니까.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저를 제외한 채 작은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재산 관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것 같아. 석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 저번에 통장도 어디 두셨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 미경의 말에 지연이 맞장구를 쳤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아온 돈, 남편이 남긴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온 제가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셋째 딸 유진만이 전화로 오빠들이 무슨 소리야? 엄마 정신 멀쩡하시잖아.
라며 항의했지만 해외에 사는 유진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택시기사에게 보이지 않으려 창밖만 바라봤어요.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불을 켜고 조용히 앞치마를 둘렀어요. 이 공간만은 제가 주인이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내일 가게를 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추석 명절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큰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 오세요. 가족회의가 있어요. 목소리가 무척 딱딱했죠. 마치 업무 연락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엔 엄마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터인지 어머니로 바뀌었더군요. 다음 날 미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국밥집에서 입는 소박한 옷이 아닌 유진이가 선물해준 니트 카디건을 입었죠. 그래도 제 옷장에 비싼 옷은 없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으니까요. 민호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변호사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 재산관리 문제로 상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표정이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너무 친절했어요. 불편한 마음에 거실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호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기억을 못했다고 그래? 하지만 미경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죠. 보세요. 저번에 통장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억 못하시고 사실은 통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단순히 서랍 깊숙이 넣어둬서 잠시 찾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하루 만에 다 찾았는데 그걸 가지고 치매라니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정 여사님, 이건 재산관리 신탁계약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자녀분들이 대신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그의 말투에서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서명하세요라는 숨은 뜻이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내가 왜 서명해야 하지?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수 있어. 그러자 석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죠. 어머니, 이제 그 나이에 무슨 재산 관리를 하시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미경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 옷차림으로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 가실 거예요? 창피해서 같이 못 들어가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서명만 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산 것은 사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선택이었는데 제 아들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못난 시골 할머니로 보였나 봅니다. 회의 내내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어요. 제 앞에서 어머니는 치매 초기니까 공증을 빨리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마침내 참을 수 없어 일어섰어요. 난 아직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러자 민호가 한숨을 쉬며 석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면 안 돼요. 국밥집으로 돌아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들 눈에 저는 이제 돈만 있는 치매 노인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요.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하던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찍 오는 단골 손님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국밥을 내어드리며 자세히 살펴보니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 앉아 끼니를 걱정하던 대학생이었죠. 혹시 박 학생 아닌가요? 제 물음에 노신사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강선, 어머니.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바로 박 판사였어요. 40년 전 법대생이었던 그는 이제 은퇴한 판사이자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이 자리가 아직도 그대로군요. 강선 어머니도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처럼 밥 굶고 다니진 않죠? 농담을 던지니 박 판사도 웃었어요. 그 시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도 못 마쳤을 겁니다. 매일 무료로 주시던 국밥 덕분에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박 판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가 술술 풀렸어요. 그는 이제 전업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노인 권익보호 사건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최근 겪은 일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제 아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해요.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박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강선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시길래 그러십니까? 제가 금액을 말하자 박 판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00억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국밥집을. 저는 쓸쓸히 웃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곳에서의 추억과 인연이죠. 박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재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판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40년 전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겠네요.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녀들에게는 값진 교훈을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박 판사의 방문은 운명이었을까요? 40년 전 무료로 밥을 주었던 학생이 이제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인생은 참 신기한 법이죠. 그날 이후 저는 박 판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판사가 약속대로 국밥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먼저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죠. 그곳에 제 모든 재산 서류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금고를 열자 박 판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리가 잘 된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걸 다 혼자 관리하셨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당연하죠. 남편이 떠난 후 23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꾸려왔는 거려. 박 판사는 경탄의 눈빛으로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제 주거래 은행에는 약 200억 원의 예금이 있었죠.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으로 은행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반응이 예상대로였습니다. 할머니, 통장 정리는 저쪽 창구에서 하세요. 한 젊은 여직원이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요. 제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려고요. 제가 말하자 그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를 이체하시려고요? 제가 금액을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200억이요? 할머니, 장난하지 마시고. 그때 저는 VIP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상황이 바뀌자 지점장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특별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태도가 우습게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일 보겠습니다. 제 모든 자산을 오늘 중으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요.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제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판사의 도움으로 모든 자산을 새로운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가 20년간 조용히 운영해온 장학재단과 복지시설 방문이었어요. 강선 장학회는 제 이름을 걸고 설립했지만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죠. 매년 10명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고 노인복지시설 2곳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박 판사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이사들은 모두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제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대학생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박 판사의 제안으로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고급 부티크에서 정장을 맞추고 머리도 세련되게 손질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국밥집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박 판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공증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집에 오세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도록 할게. 전화를 끄는 박 판사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시간이 온 것이죠.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에는 이미 서류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오늘은 재산관리 신탁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를 다루듯 과장된 친절함이 묻어났죠.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서명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석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재산 목록이야. 파일을 펼치자 모두가 숨을 들이켰어요. 정확한 금액과 자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어머니, 이게 다 어디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치매라며? 그럼 이 400억은 누가 관리했을까? 김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박 판사가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지난 4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시면서도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를 완벽하게 해오신 분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이어졌어요. 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강선 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정 회장님께서 지난 20년간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셨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더 충격으로 물들어갔어요. 이 선생님도 나섰습니다. 정 의장님은 저희 노인복지시설 두 곳의 설립자이십니다. 매달 직접 방문하셔서 어르신들과 식사도 하시고 말벗도 되어주세요. 석호와 지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정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그룹 이사 정현우입니다. 그 말에 미경이 놀라 일어섰어요. 대한그룹은 민호가 다니는 회사의 모기업이었거든요. 정 회장님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밥 한 그릇과 등록금을 주신 은인이십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호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말했다면 너희가 믿었을까? 검소하게 사는 국밥집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제 제 차례였어요. 천천히 일어나 김 변호사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는 필요 없겠네요. 찢어버리진 않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어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국밥집은 문을 닫아요. 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선택이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내 옷차림을 부끄러워하고 내 존재 자체를 무시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마침내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방 안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자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판사의 도움으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더 컸습니다. 큰아들 민호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왔어요. 민호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고 해요. 정민호 부장, 어머님이 우리 회장님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보니 그 회사 사장은 정현우의 직속 상관이었고 정현우가 저와의 인연을 회장에게 보고했던 거죠. 정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대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을 것 같군요. 결국 미호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년 넘게 일해온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 거예요. 작은아들 석호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석호와 지연은 최근 몇 년간 무리한 투자로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돈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회도 사라졌죠. 결국 그들은 고급 아파트를 팔고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특히 미경에게 타격이 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던 미경은
SNS에 자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그녀의 과거 게시물을 파헤쳤어요. 시어머니는 촌스럽고 치매 걸린 노인네라는 글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죠. 협찬사들이 하나둘 계약을 파기했고 팔로워 수도 급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개입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교훈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국밥집은 젊은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에게 장사 비법을 알려주고 가게 이름만 그대로 쓰게 했어요. 강선, 할머니의 국밥집이란 이름으로요. 평화로운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딸 유진이었어요. 엄마, 오빠들 소식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대요. 유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바란 건 그들의 불행이 아니었어. 그저 나를 인간으로 존중해주길 바랐을 뿐이야. 유진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들도 이제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특히 미경 언니는 매일 울고 있대요. 박 판사도 종종 찾아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정 회장님, 미경 씨가 요즘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배워 그곳 어르신들에게 대접한다고 해요. 어쩌면 그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까요? 석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주말마다 전기 설비 봉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의 전공이 전기공학이었으니까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시골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 판사는 종종 방문해 법률 상담도 해주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튼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소리에 문을 열자 민호, 미경, 석호, 지연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차림이었죠. 특히 미경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 모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의 국밥 레시피를 배워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매주 월요일은 노인분들께 무료로 대접하고 있답니다. 석호도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재산만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민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장학재단 기부금이에요. 제 퇴직금의 절반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었죠.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때 현관 벨이 다시 울렸어요. 문을 열자 유진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유진이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오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며 옛 이야기가 오갔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 추억,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국밥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까지. 미경이 국밥을 끓이는 법을 배우겠다며 제 곁에서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석호는 집 뒤편 텃밭 정리를 도왔고 미호는 박 판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장학재단을 너희들에게 맡기려고 해.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줘.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었네요. 우리 가족은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떠나기 전 마당에 모였어요. 박 판사도 함께였죠.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유진이 인사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을 배웅하며 문득 생각했어요.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닌 화목한 가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판사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그의 물음에 미소로 답했어요. 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나란히 텃밭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뜻밖의 봄, 그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가 생겼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